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늦겨울의 오후였지만 강서윤 소장의 표정은 그 추위보다 훨씬 더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가 방금 발을 디딘 이곳은 국경 근처의 척박한 산악지대로 최전방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야 마땅한 군사 요충지였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예리한 눈에 비친 마을의 풍경은 군 기강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리를 활보하는 군인들의 풀린 눈동자에서는 군인 본연의 절도나 경계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는 서윤의 시선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만, 겉모습은 그저 수수한 등산복 차림의 평범한 외지인에 불과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자 헌병병과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녀가 호화로운 관용차 대신 낡은 시외버스를 타고 홀로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지난달 의문에 사고사로 처리된 박민우 중사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석연치 않은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박 중사는 과거 그녀가 대령 시절 직접 발탁하여 아꼈던 부하로 누구보다 강직하고 성실한 군인이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자살 보고는 서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보고서일 뿐이었다. 그녀는 회색 목도리를 턱 끝까지 끌어올려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쪽지를 꺼내 박중사의 가족이 살고 있다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을의 도로는 제대로 포장되지 않아 곳곳이 패여 있었고, 그 위로 군용 트럭들이 흙탕물을 튀기며 난폭하게 질주하고 있었다. 길가에 늘어선 상점들은 대부분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유흥업소나 허름한 식당들 뿐이었으며,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술 냄새와 알 수 없는 퇴폐적인 분위기가 거리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서윤은 군복을 입은 몇몇 병사들이 지나가는 민간인들을 위협적으로 쳐다보거나 길을 막고 시비조로 말을 거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당장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 당장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호통을 칠 수도 있었으나, 그녀는 썩어빠진 이 부대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했다. 박중사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마을 중심부에서도 한참 떨어진 쓰러져가는 판자촌이 모여있는 언덕길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며 서윤은 박중사가 생전에 자신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들을 떠올렸는데, 그 편지들 속에는 부대의 부조리에 대한 고민과 어린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그렇게 성실했던 가장이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수사 결과는 이곳의 삭막하고 음산한 풍경과 겹쳐지며 더욱더 그녀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려던 순간, 서윤의 귓가에 날카로운 남자의 고함 소리와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녀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멈춰 섰다. 소리가 들리는 곳은 쓰레기 더미가 방치된 공터였는데, 그곳에는 군복을 입은 3명의 사내들이 작은 여자아이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태도로 낄낄거리고 있었다. 아이는 기껏해야 7살이나 8살 정도로 보였는데,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추위에 떨며 바닥에 흩어진 과일 껍질과 채소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주워 담고 있었다. 군인 중 한 명이 군화발로 아이가 힘겹게 모아놓은 검은 비닐봉지를 걷어차자
봉지 안에 들어있던 시든 사과와 고구마들이 진흙탕 위로 처참하게 흩어져 버렸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흩어진 음식들을 다시 주우려 했지만 군인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더욱 큰 소리로 웃어대며 아이의 손을 발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서유는 순간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듯한 격렬한 분노를 느꼈지만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냉철한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계급장을 보니 상병과 병장들이었는데 그들은 아이를 향해 죽은 아비처럼 거짓골을 못 면한다느니 아빠가 도둑질을 하다가 죽었으니 딸도 똑같다느니 하는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들을 내뱉고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박민우 중사가 목숨보다 아꼈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서윤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다. 군인의 명예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저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서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수치심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서윤은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공터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챈 병사 중 하나가 고개를 돌리며 험상궂은 표정으로 무엇을 보냐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 아이와 군인들 사이를 차단했다. 그녀의 등 뒤로 숨은 아이는 공포에 질려 서윤의 바지자락을 꽉 움켜쥐었는데 그 작고 차가운 손의 떨림이 서윤의 다리를 타고 심장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서윤은 아이를 보호하듯 감싸 안은 채 눈앞에 있는 3명의 군인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영하의 날씨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건방진 아줌마가 겁도 없이 군인들의 일에 끼어든다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병장은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을 겪은 지휘관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살기가 서려 있었기에 병장은 주춤하며 뻗었던 손을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낮은 목소리로 당장 꺼지라고 경고했는데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쇠를 긁는 듯한 묵직한 울림이 있어 공터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병사들은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눌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궁시렁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군인들이 사라지자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며 떨고 있는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그녀는 아이의 맑지만 슬픔이 가득한 눈동자에서 고인이 된 박민우 중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군인의 딸이 부대 근처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은 이 부대가 얼마나 썩어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고통스러운 증거였다. 서윤은 아이가 다시 주워 담은 흙 묻은 사과를 보며 자신이 너무 늦게 왔다는 죄책감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방치하고 조장한 자들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다짐했다. 아이는 낯선 아줌마의 친절이 어색한지 잠시 머뭇거렸지만 서윤이 건넨 따뜻한 핫팩과 초콜릿을 받아들고는 조그만 목소리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아이의 이름은 박소영이었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충격으로 몸져 누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소영이는 배고픈 엄마를 위해 시장 바닥에 떨어진 과일이라도 주워가려 했다는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서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서윤은 소영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집으로 향하며 이 가냘픈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박중사의 손을 놓아버린 군 조직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했다. 허름한 판잣집에 도착한 서윤은 박중사의 아내를 만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박중사의 지인이라 소개하며 준비해온 위로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병색이 완연한 박중사의 아내는 남편의 옛 상사라는 말에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남편은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부대 간부들이 수시로 찾아와 입단속을 시키며 협박을 일삼았고 남편이 남긴 유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서윤은 흐느끼는 모녀를 보며 단순히 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악마들을 찾아내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집을 나선 서윤은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의 정형을 내려다보며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차분해져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자애로운 지휘관이 아닌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는 냉혹한 집행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중사 박민우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이 부대 전체가 거대한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다는 확신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시작되었고 먹잇감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재앙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유흥가는 더욱 시끄러워졌고 군인들의 고성방가는 끊이지 않았지만 서윤에게는 그 소음들이 마치 그들의 장례식 곡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숙소로 잡은 낡은 여인숙 방에 들어가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군복을 입지 않은 지금의 모습이 오히려 놈들을 방심하게 만들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상기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녀는 부대의 정문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놈들의 목을 조여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윤은 침대 맡에 놓인 박중사의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며 반드시 소영이가 다시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않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아이의 눈에서 공포를 지워주겠다고 혼잣말로 나직이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서리가 녹지 않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강서윤은 부대의 정문 근처에 위치한 번화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민간인 통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위병소에 서 있는 병사들은 규정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잡담을 나누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정문을 드나드는 차량들에 대한 검문 검색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나태한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지금은 그들을 질책하는 것보다 이 부대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조용히 거리를 관찰했다. 그녀는 근처 식당 중에서 장교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한 국밥집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부대에 썩은 정보가 모이는 집결지라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훈김과 함께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입은 간부 몇몇이 구석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윤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며 모자를 깊게 눌러써서 자신의 얼굴을 최대한 가렸다. 식당 주인인 중년 여성은 군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간부들은 큰 소리로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부대 내의 비품을 빼돌린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서윤은 식탁 밑으로 주먹을 꽉 쥐며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겨넣기 시작했고 그 내용들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 행위들이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무리의 군인들이 요란하게 들어왔는데 그 중심에는 계급장에 무궁화 2개가 박힌 중령 계급의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도 되는 양 뒷짐을 지고 식당 안을 휘어잡듯 둘러보았고 먼저 와 있던 간부들은 벌떡 일어나 그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아부를 떨기 바빴다. 최중령이라 불리는 그 남자는 대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그의 배는 군복 단추가 터질 듯 튀어나와 있었고 눈빛은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어 군인다운 기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주방에 있는 주인을 향해 큰 소리로 반말을 내뱉으며 당장 가장 좋은 술과 안주를 내오라고 호통을 쳤다. 최중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부하들이 따라주는 술을 영어푸 마시며 최근에 있었던 골치 아픈 일 처리가 잘 끝났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귀찮은 파리가 한 마리 있었지만 자신이 깔끔하게 처리했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서윤은 그 이야기가 바로 박민우 중사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귀를 기울였고 최중령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듯 목소리를 더욱 높여 떠들었다. 그는 상급 부대의 감찰 따위는 자신이 뇌물로 구워 삶은 인맥들 덕분에 절대로 이곳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부하들의 아첨 섞인 웃음을 즐기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며 일부러 최중령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틈을 노렸다. 그녀는 계산을 하는 척하며 주인에게 박중사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언급했고 그 순간 시끌벅적하던 최중령의 테이블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박민우라는 이름 3글자는 그들에게 있어 금기어와 같았기에 그들의 신경을 곤두쓰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최중령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윤을 쏘아보았고 그의 부하들 또한 험악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포위하듯 둘러싸기 시작했다. 최중령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외지인 주제에 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냐고 위협적으로 물었다. 서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저 아는 사람의 안부가 궁금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최중령은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서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려 손을 뻗었지만 서윤은 찰나의 순간에 고개를 살짝 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고 허공을 가른 최중령의 손은 무한하게 멈춰 섰다. 이 작은 반항은 최중령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했고 식당 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 했냐는 듯한 서윤의 차가운 눈빛의 최중령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술기운과 자만심이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저 여자의 신분을 당장 확인하라 소리쳤고 자신은 이 지역의 법이자 질서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최중령은 서윤이 첩자이거나 기자의 끈앞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그녀를 당장 부대로 끌고 가서 조사를 해야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민간인을 상대로 공권력을 남용하려는 그의 추악한 모습에 서윤은 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지만 지금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작전을 망칠 수 있었기에 신중해야 했다. 서윤은 침착하게 자신의 지갑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자신은 그저 여행객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최중령은 그 신분증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여행객이 왜 하필 재수 없게 죽은 놈의 이야기를 꺼내냐며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코를 킁킁거렸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서윤의 배낭을 강제로 뺏으려 하자 서윤은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며 그 병사의 손목을 가볍게 제압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병사가 비명을 지르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고 최중령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단순한 민간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최중령은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위협적인 태도로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그의 눈빛은 이제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적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당장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서윤은 꼿꼿이 선 자세를 유지하며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 기백에 눌린 최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허세를 부리며 더욱 거친 욕설을 퍼부어 공포심을 조장하려 애썼다. 서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주워들며 조용히 식당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최중령은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녀의 앞길을 막아서게 했고 식당 문은 굳게 닫히며 그녀는 도간에 든 쥐 꼴이 되고 말았다. 최중령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대로 순순히 보내줄 수는 없다며 쥐새끼가 어디서 왔는지 털어놓기 전에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낄낄거렸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외투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그 미세한 움직임에 군인들은 긴장하며 무기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러나 서윤이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라 낡은 녹음기였고 그녀는 그들이 방금까지 떠들었던 범죄 사실들이 녹음된 부분을 재생하려는 신용을 했다. 사실 녹음기는 작동하지 않는 가짜였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최중령과 부하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서윤은 그들의 당황한 틈을 타 재빠르게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찬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최, 중령이 쫓아오라. 소리치는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서유는 이미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간 뒤였고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서유는 골목길을 빠르게 이동하며 뒤를 쫓는 인기척을 확인했는데 예상대로 최 중령이 보낸 추격자 두어 명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붙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폐공장 지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들을 유인할 계획을 세웠고 이는 그들의 규모와 실력을 간보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최 중령은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는 서윤이라는 거대한 덫을 건드린 어리석은 멧돼지에 불과했다. 서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부대의 지휘 체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썩은 환부를 어떻게 도려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다. 폐공장 지대로 들어선 서윤은 낡은 컨테이너 박스 뒤에 몸을 숨기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쫓아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놈들은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킬킬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소리는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의 그것처럼 불규칙하고 소란스러웠다. 서유는 주변에 널려있는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는데 비록 살상 무기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이상 그것은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먹잇감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사신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잠시 후 군복을 입은 2명의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두리번거렸고 그들은 서윤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확신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들은 여자가 도망쳐봤자 도간에 쥐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들의 등 뒤에서 서윤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목덜미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벼락같이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사내 하나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남은 한 명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서윤의 발차기가 그의 명치를 강타한 후였고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바닥을 뒹굴었다. 서윤은 쓰러진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최 중령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사냥이 시작되었다고 전해라. 그리고 밤길 조심하라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병사를 뒤로하고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병사는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최 중령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실질적인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그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만큼 그를 짓누르게 될 것이었다. 서유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무기들을 하나둘씩 점검하기 시작했다. 숙소로 돌아온 서유는 창밖을 내다보며 부대 쪽 하늘을 응시했는데 검게 물든 하늘은 마치 곧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박 중사의 억울한 죽음과 그 어린 딸의 눈물을 떠올리며 내일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숨통을 조일 것을 다짐했다. 최중령이라는 거대한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힘의 원천인 부대 내의 카르텔을 먼저 와해시켜야 했다. 서유는 책상 위에 놓인 지도를 펼쳐놓고 붉은 펜으로 몇 군데를 표시하며 다음 작전의 목표 지점을 설정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 무엇보다 뜨거운 정의감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거리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감돌고 있었고 강서윤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골목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향하는 곳은 낮에 방문했던 박민우 중사의 집이었는데 낮과는 달리 주위의 공기가 심상치 않게 무거워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부패한 군인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최대한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며 주위를 경계했고 발자국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호흡을 조절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의 짖는 소리조차 그녀의 예민한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고 이 고요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며 그녀는 신속하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판잣집 근처에 도착한 서유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벼락 뒤에 숨어 주변을 샅샅이 살피며 혹시 모를 감시자가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다른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곧 위험이 닥쳐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들어갔고 인기척에 놀라 나온 박 중사의 아내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서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윤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긴장한 표정의 아내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굳게 닫힌 커튼 틈으로 밖을 다시 한번 주시했다. 방 안의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고 잠든 딸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서유는 아내에게 박중사가 생전에 남긴 물건 중에 혹시 이상하거나 숨겨둔 것이 없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왔는데 그 앨범의 뒷면을 뜯어내자 얇은 메모리 카드와 꼬깃꼬깃한 수첩 하나가 떨어졌다. 아내는 남편이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며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서윤에게 건넸다. 서윤은 수첩을 펼쳐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수첩에는 부대 내 유류 횡령 내역부터 시작해 지역 조폭들과 결탁한 마약, 유통, 경로, 그리고 고위 간부들에게 상납된 뇌물 리스트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중사는 이 썩어빠진 부대에서 홀로 진실을 기록하며 고뇌했을 것이고 그 무게를 감당하다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이 분명했다. 서윤의 눈빛은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았고 이 작은 수첩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마들을 심판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한편 같은 시각 부대 내 대대장실에서는 초의 중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낮에 서윤에게 당했던 병사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초의 중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가 자신을 협박하고 부하들을 묵사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이자 부대 내에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김 상사를 호출했고 그에게 당장 그 여자를 찾아내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최의 중령은 그녀가 단순히 지나가는 여행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온 조사관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김 상사는 잔인하고 교활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은 자였는데 그는 최애 중령의 명령을 받자마자 부대 밖에서 대기 중이던 사설 용역 깡패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군인들을 직접 움직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돈으로 매수한 민간인들을 이용해 서윤을 처리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은 승합차 2대가 어둠을 뚫고 마을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 차 안에는 쇠파이프와 회칼로 무장한 건장한 사내들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박 중사의 집 근처를 서성이는 낯선 여자를 찾아내어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었다. 박 중사의 집에서 나온 서윤은 가슴품에 증거물을 소중히 갈무리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재빨리 몸을 날려 담벼락 뒤로 숨었다. 승합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익숙한 솜씨로 골목을 차단하고 수색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양아치들과는 다른 조직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변 지형을 파악하며 탈출 경로를 계산했다. 그녀는 놈들이 박 중사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빈 깡통을 걷어차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반응한 사내들이 일제히 그녀가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윤은 놈들의 주의를 끈 것에 만족하며 반대편 골목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사내들은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뒤를 맹렬히 추격했다. 좁고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은 추격전을 벌이기에 위험했지만 서윤에게는 오히려 놈들을 따돌리고 각계격파할 수 있는 최적의 전장이었다. 그녀는 담장을 넘고 지붕 위를 달리며 놈들의 추격을 피해 나갔지만 놈들은 끈질기게 그녀를 몰아붙이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앞서 지름길로 돌아온 2명의 사내가 흉기를 들고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여자가 도간에 든 쥐라며 천천히 다가왔지만 서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사내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서윤은 날렵하게 몸을 숙여 피함과 동시에 그의 팔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이어진 발차기로 그의 턱을 가격했다. 순식간에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본 다른 사내는 당황하여 주춤거렸고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명치를 강타하여 제압해 버렸다. 쓰러진 사내들을 뒤로 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한 서윤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품 안에 있는 증거물과 기다리고 있을 정의를 생각하며 다리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김 상사가 이끄는 본대가 어느새 골목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고 서윤은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근처에 있는 폐가 쪽으로 방향을 틀어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폐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붕괴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요새였다. 폐가 2층으로 올라간 서윤은 깨진 창문 틈으로 밖을 내려다보며 놈들의 동태를 살폈는데 김 상사가 무정의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건물을 포위하고 불을 질러서라도 쥐새끼를 잡으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그 잔인한 명령에 서윤은 치를 떨었다.
놈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마을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는 미치광이들이었고, 서유는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생존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주변에 널려 있는 낡은 가구들과 집기들을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때 건물 아래층에서 누군가 진입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유는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고, 놈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오며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다. 서유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심장 박동 소리까지 억누르려 애썼고, 머릿속으로 놈들을 하나씩 처리할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이제 그녀는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으로서 놈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가장 먼저 2층으로 올라온 놈이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추는 순간, 서유는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그의 손목을 내리쳐 손전등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어둠 속에서 당황한 놈이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유는 이미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목을 조르고 있었고,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하여 바닥으로 쓰러졌다. 뒤따라 올라오던 놈들이 동료가 쓰러진 것을 보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좁은 복도에서는 그들의 숫자가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서유는 그들의 혼란을 이용해 놈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급소를 가격하며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하지만 놈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밖에서는 김 상사가 계속해서 증원 병력을 투입하고 있어 상황은 점점 서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서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층 창문을 통해 옆 건물의 옥상으로 뛰어내릴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있는 힘껏 달려 창밖으로 몸을 날렸고, 허공을 가르는 짧은 순간 동안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다행히 그녀는 옆 건물 난간을 간신히 붙잡고 매달릴 수 있었지만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전해져 왔다. 힘겹게 옥상으로 기어 올라온 서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폐가 주변은 이미 놈들로 새카맣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알고 옥상을 가로질러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향했고, 놈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이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의 옷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추격전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놈들을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였다. 서유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옛 공장 지대가 자신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떠올리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복잡한 구조물과 은폐물이 많아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에 유리했으며, 그녀가 사전에 봐두었던 지형 지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김 상사와 그의 부하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하며 끝까지 쫓아오겠지만 그곳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서유는 입가에 맺힌 피를 닦아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이제 본격적인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윤과 추격자들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두려움 대신 묘한 흥분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오랜만에 전장에서 느꼈던 긴장감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이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박 중사의 영혼을 달래줄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맹세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이 밤의 고요를 깨트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경찰차인지 아니면 놈들의 또 다른 지원군인지는 알 수 없었다. 공장 지대 입구에 도착한 서유는 낡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녹슨 기계들이 만들어내는 기괴한 그림자들이 그녀를 방여주었다. 그녀는 이곳을 자신의 요새로 삼아 놈들과의 전면전을 치를 준비를 했고 곳곳에 함정을 설치하며 놈들을 맞이할 채비를 서둘렀다. 김 상사의 무정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서유는 어둠 속에 몸을 완전히 숨긴 채 호흡을 멈추고 놈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제 곧 시작될 전투는 이 긴 밤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며 승자만이 살아남아 아침 해를 볼 수 있을 것이었다. 공장 안으로 발을 디딘 김 상사는 음산한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부하들에게 수색을 명령하며 자신만만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서윤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든 어리석은 파리에 불과했다. 서윤은 높은 곳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공격 타이밍을 재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쇠파이프가 쥐어져 있었다. 정적을 깨는 쇳소리와 함께 서윤의 그림자가 놈들을 덮쳤고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폐공장의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깨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먼지 쌓인 기계들의 기괴한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강서윤은 높은 천장에 매달린 녹슨 철골 구조물 위에 웅크리고 앉아 바닥에서 우왕좌왕하는 김 상사와 그 부하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주위의 정적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었고 손에 쥔 쇠파이프는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으며 그녀의 전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사냥감들은 자신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서윤이 정교하게 설계한 거미줄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꼴이었다. 김 상사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부하들에게 흩어져서 놈을 찾으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넓고 복잡한 공간에서 단 한 명의 여자를 찾는 것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으나 공장 안을 감도는 서늘한 살기가 그의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하고 있었다. 부하들은 투덜거리며 각자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어둠 속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의 거친 발소리와 무의미한 욕설들은 오히려 서윤에게 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호가 될 뿐이었다. 서윤은 가장 뒤처진 놈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소리 없이 철골 위를 이동하여 그 놈의 머리 위로 그림자처럼 내려앉을 준비를 마쳤다. 순식간에 허공을 가르고 떨어진 서윤은 놈의 등 뒤에 착지함과 동시에 그의 입을 틀어막고 목덜미를 강하게 내리쳤다. 억 눌린 비명소리와 함께 첫 번째 사냥감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서윤은 지체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다음 위치로 이동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놀란
다른 놈들이 황급히 그쪽으로 달려왔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기절해 있는 동료와 텅 빈 공간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고 그들은 서로의 등 뒤를 경계하며 뭉치려 했지만 이미 서윤의 심리전에 말려든 상태였다. 서윤은 공장 바닥에 널려 있는 쇠사슬과 폐자재들을 이용하여 소음을 내거나 그림자를 만들어 놈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놈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그녀는 반대편에서 나타나 또 다른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급소를 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공격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으며 특수부대 시절 익힌 살상무술을 응용하여 상대를 죽이지 않고 전투불능 상태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 공장 안은 점차 놈들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와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로 채워져 갔고 김 상사의 표정은 경악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김 상사는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공포를 분노로 위장하려 했지만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와 흔들리는 눈동자는 그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그를 응시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발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규칙적이어서 김 상사에게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달빛을 등지고 선 서윤의 실루엣은 거대해 보였고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에 김 상사는 뒷걸음질 치며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김 상사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칼을 앞세워 서윤에게 달려들었지만 서윤은 그의 뻔한 공격 궤적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놈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이어진 팔꿈치 가격으로 놈의 턱을 강타하여 중심을 무너뜨렸다. 바닥에 나뒹군 김 상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서윤은 그의 가슴을 발로 짓누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놈의 귀에 대고 최중령에게 전할 마지막 경고를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선고와도 같이 섬뜩했다. 내 놈들의 목숨은 잠시 맡겨두는 것뿐이다. 가서 전해. 내일 아침이 너희들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서윤은 김 상사의 팔을 밟아 부러뜨리며 그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고 김 상사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기절할 듯한 고통을 맛보았다. 서윤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보내어 놈들의 진영에 공포와 불신을 심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쓰러진 놈들을 뒤로하고 유유히 공장을 빠져나갔고 김 상사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기어 도망치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굴욕과 공포의 치를 떨었다. 한편 부대 내의 은밀한 안개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초에 중령은 김 상사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온 김 상사는 횡설수설하며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괴물이라고 떠들어댔다. 최중령은 김 상사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손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단순히 깡패나 건달이 아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자 최중령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음만 계속해서 들려올 뿐이었고 최중령은 수화기를 집어던지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성벽이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직감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부관을 불러 당장 부대 전체에 비상 소집 명령을 내리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병력을 총동원하여 그 여자를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이성을 잃은 지휘관의 발악에 가까운 명령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그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처럼 보였다. 숙소로 돌아온 서유는 거울 앞에서 상처 입은 자신의 몸을 치료하며 긴장으로 굳어있던 근육들을 풀었다. 찢어진 손바닥과 멍든 어깨에 소독약을 바르면서도 그녀는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더욱 선명해지는 정신을 느꼈다. 그녀는 배낭 깊숙한 곳에서 챙겨온 위성 전화기를 꺼내 보안 회선을 연결했고 마침내 국방부 직할 헌병수사단에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다. 타겟 확보 완료. 내일 아침 08시를 기해 작전을 시작한다.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알겠다는 짧고 명료한 답변이 돌아왔다. 서유는 창가에 서서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박 중사의 딸 소영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배고픔,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옷장 속에 걸어두었던 자신의 정복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계급장과 명찰을 정성스럽게 닦았다. 내일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소장 강서윤으로서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었다. 그 순간을 위해 그녀는 잠시 눈을 붙여 체력을 비축하기로 했다. 잠깐의 휴식을 취한 서유는 날카로운 새소리에 눈을 떴고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했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결의의 찬 눈빛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썩은 환부는 도려내어질 것이며 짓밟힌 명예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녀는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며 군인으로서의 초심을 다잡았다. 그녀가 입는 군복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갑오심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중령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부대 주변의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검문소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 장부가 숨겨진 금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해외로 도피할 준비까지 은밀하게 지시해 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이미 부대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총을 든 군인들이 일개 여자 하나를 못 잡겠냐며 애써 불안을 떨쳐내려 했다. 부대의 연병장에는 중무장한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최중령은 단상에 올라 그들을 독려하며 간첩이 침투했으니 반드시 사살하거나 생포하라고 소리쳤다.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장한 표정으로 작전 지역으로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어젯밤 귀신 같은 여자에게 김상사 패거리가 몰살당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병사들의 사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다. 최중령은 흔들리는 군심을 잡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서유는 준비를 마치고 숙소를 나섰는데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대신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부대 정문으로 향하며 기사 아저씨에게 라디오 뉴스를 틀어달라고 부탁했다. 라디오에서는 평화로운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곧 이 지역에서 발생할 거대한 사건이 전국의 뉴스를 도배하게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이 투명하게 비쳐 보였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서윤은 위병소 앞에 택시를 세우고 내렸는데 그녀의 등장에 위병들은 당황하며 총구를 겨누었다. 어제 식당에서 난동을 피웠던 그 여자라는 것을 알아본 위병 조장이 소리를 지르며 접근을 막으려 했지만 서윤은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위병들이 긴장하며 놀이쇠를 당기는 찰나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와 함께 육중한 엔진 소리가 땅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윤이 부른 지원군, 국방부 헌병 특임대의 도착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하늘에는 검은색 기동 헬기가 나타났고 도로 쪽에서는 헌병 마크가 선명한 장갑차와 작전 차량들이 줄지어 달려오고 있었다. 위병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고 최중령이 무정의로 상황을 보고받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위병소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서윤은 혼란에 빠진 위병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그리고 위험 있게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고 진짜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찼다. 최중령은 지프차에서 뛰어내리며 부하들에게 사격 개시 명령을 내릴 태세로 소리를 질렀는데 그의 얼굴은 광기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바로 자신을 밤새 괴롭힌 원흉임을 확인하고는 이제야말로 놈을 밟아버릴 기회가 왔다고 확신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중무장한 5분 대기조 병력들이 서윤을 반원 형태로 포위하며 총구를 겨누었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최중령은 확성기를 들고 투항하지 않으면 즉시 사살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하지만 서윤은 그 살벌한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고 그 움직임에 놀란 병사들의 손가락이 반가쇠에 걸리며 찰칵거리는 금속성 소음이 울려 퍼졌다. 최중령은 저 여자가 폭탄이라도 꺼내려나 싶어 뒤로 주춤거렸지만 그녀의 손에서 나온 것은 무기가 아닌 검은색 가죽 지갑과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번쩍이는 별 2개의 계급장이었다. 서윤은 그 계급장을 높이 들어 올리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자신의 관등 성명을 댔는데
그 목소리는 확성기 소리보다 작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엄청난 기백이 실려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소장, 국방부 헌병수사단장 강서윤이다. 지금 이 시간부로 너희들의 지휘권은 박탈되었다. 그녀의 선언이 끝남과 동시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을 뒤덮은 헬기 편대가 굉금을 내며 부대 상공을 저공비행하기 시작했다. 로터의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켜 병사들의 시야를 가렸고 정문 쪽에서는 육중한 장갑차들이 바리케이드를 종잇장처럼 밀어버리며 진입해 들어왔다. 장갑차 뚜껑이 열리며 검은 대테러 복장을 하고 기관 단총으로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순식간에 최중령의 병력을 역포위하며 무장을 해제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압도적인 무력 시위 앞에서 영문을 모르던 일반 보병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그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최중령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아무런 사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저 여자가 가짜 신분증을 내세운 사기꾼일 것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헌병대의 위용은 결코 조작될 수 없는 현실 그 자체였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총을 내려놓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자신의 왕국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으며 그제야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기 시작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는데 누군가 저분은 전설의 철의 장미 강서윤 장군님이시다 라고 외치자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군 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악명 높은 이름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군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 동의어였기 때문이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감히 3스타급의 권한을 가진 수사단장에게 총구를 겨누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사색이 되었고 몇몇 간부들은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내고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특임대원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그들의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서윤은 흙먼지를 헤치고 뚜벅뚜벅 초의 중령 앞으로 걸어갔는데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최중령의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다. 그녀는 최중령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가 그의 흔들리는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고 그 강렬한 눈빛에 눌린 최중령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위조 신분증을 최중령의 가슴팍에 툭 던지며 이게 가짜라고 했나 그렇다면 지금 내 어깨에 있는 이 계급장도 가짜로 보이나 라고 나직하게 물었다. 최중령은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서윤의 눈짓 한 번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 수사관들이 달려들어서 최중령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고 무릎을 꿇렸다. 수사관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최중령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그 철컥 하는 소리는 연병장의 정막을 깨고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다. 최중령은 억울하다며 뭐라 말하려 했지만
입안이 바싹 말라 쇳소리만 나올 뿐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서유는 그 비굴한 꼴을 보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군복을 입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 내 놈의 죄는 군사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일갈했다. 최중령의 체포를 신호탄으로. 미리 확보된 명단에 있는 부패 장교들과 하사관들에 대한 검거 작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어젯밤 서윤에게 두들겨 맞아 팔에 깁스를 하고 있던 김상사는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들이닥친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 나왔고, 상황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던 작전 장교들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것은 혼란이 아닌 정의가 바로 서는 과정에서 오는 필연적인 진통이었다. 죄 없는 일반 병사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감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눈빛에서 억울함은 사라져 있었다. 모든 주동자들이 제압되자 서유는 연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얼어붙어 있는 전 장병들을 향해 열중쉬어 자세를 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부대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는데, 너희들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하지만 방관 또한 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라. 라는 그녀의 말은 병사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부대가 다시 태어나야 함을 강조하며 박민우 중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었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과 함께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헌병 수사관들은 대대장실과 행정반을 봉쇄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박스마다 서류 뭉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이 쏟아져 나왔다. 벽장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가 발견되어 강제로 개방되었을 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현금 뭉치와 마약 봉투들은 최중령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서유는 그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겼고, 이 모든 것이 박 중사가 남긴 작은 수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고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제 이 썩은 고름을 짜내는 일만 남았고 그녀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다. 체포된 범죄자들은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호송버스에 태워졌고 그들의 표정은 세상을 다 잃은 듯 참담해 보였다. 서유는 호송 책임자에게 그들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최중령을 태운 별도의 차량에 올라탔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물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까지 모조리 토해내게 만들 생각이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유는 넥타이를 살짝 풀었고 이제 본격적인 심리전이 펼쳐질 취조실에서의 싸움을 준비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정의의 칼날은 이제 겨우 그들의 목을 겨누었을 뿐이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하에 위치한 제1신문실은 숨 막힐 듯한 정적과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최중령은 수갑을 찬 채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부대 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며 부하들을 호령하던 지휘관이었지만 지금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 밀실은
시간의 흐름조차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고 벽에 걸린 거울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박관념이 그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출입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 침묵은 그에게 있어 가장 가혹한 고문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서윤 소장이 서류 파일 하나만을 손에 든 채 천천히 신문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최중령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를 응시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녀의 카리스마는 최중령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기에 충분했고 그는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서유는 천천히 서류 파일을 펼쳐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최중령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들이 낱낱이 기록된 수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서유는 낮은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지르는 대신 차가운 팩트만을 나열하며 최중령의 심리를 압박해 들어갔다. 그녀는 박민우 중사가 남긴 수첩의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비밀 장부, 그리고 마약 거래 내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의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최중령은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거나 부하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발뺌하려 했지만 서윤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특히 그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차명 계좌 내역은 그가 조직적인 범죄의 정점에 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최중령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짓 눈물을 흘리자 서유는 가소롭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테이블 위에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옆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상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는 살기 위해 최중령이 시킨 짓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 김 상사는 최중령이 어떻게 지역 조폭들과 결탁했는지, 뇌물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리고 박 중사를 처리하라고 어떤 식으로 지시했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었다. 믿었던 신복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최중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의 입술은 경련을 일으키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서유는 녹음기를 끄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김 상사는 이미 플리바게닝을 통해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협조하고 있는데 당신만 침묵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라도 있겠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법정 최고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말은 최중령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는 최후의 일격이었고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하며 도박비 때문에 시작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고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중령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군용 유류를 빼돌려 용돈 벌이나 하려 했으나 지역 폭력 조직과 엮이면서 점차 대담한 범죄에 손을 대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군용 트럭을 이용해
마약을 운반했고 그 대가로 받은 거액에 검은 돈은 최, 중령과 부패한 간부들의 주머니를 채워주었다. 박민우 중사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들에게 자수를 권유했으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들에게 박 중사는 제거해야 할 걸림돌에 불과했다. 최 중령은 박 중사를 회유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사고사로 위장해 그를 살해하도록 김상색에 지시했음을 시인했다. 서유는 담담하게 그의 자백을 듣고 있었지만 책상 아래 쥐어진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국가를 지키라고 쥐어준 총칼로 부하를 살해하고 국민을 위협한 이 파렴치한 자가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이 화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수사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그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 조직의 잔당들과 상급 부대의 연루자들까지 모두 파악해 나갔다. 최중령은 이제 체념한 듯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리사슬을 술술 불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만한 대형 스캔들이었다. 신문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서유는 마지막으로 박 중사의 딸 소영이의 사진을 꺼내어 최중령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녀는 당신의 탐욕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아야 했던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최중령은 사진 속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는데 그것은 진심 어린 후회라기보다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연민에 가까워 보였다. 서유는 그런 그를 보며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악순환을 끊어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서유는 조서를 작성하고 최중령에게 서명하라고 지시한 뒤 호출벨을 눌러 헌병들에게 그를 다시 유치장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양쪽 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최중령은 한 번만 봐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서유는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차갑게 외면했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신문실에서 서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해야만 했다. 신문실을 나온 서유는 유리창 너머로 옆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피의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부대의 비리를 넘어 군 내부에 만연한 기강해이와 도덕적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었다. 서유는 옆에 서 있던 군 검찰관에게 철저한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당부하며 단 한 명의 가담자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고 정의를 향한 그녀의 집념은 식을 줄을 몰랐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서윤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건물 안에 울려 퍼졌고 창밖에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긴 하루였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는 하루였으며 박중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박중사의 아내였다. 서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안심하라고, 그리고 범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전화를 끄는 서유는 건물 로비에 걸려있는 대형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당당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씁쓸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고쳐 쓰고 밖으로 나갔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박중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남겨진 가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무게이자 책임임을 그녀는 잊지 않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고 서유는 그 별들 중 하나가 박중사가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며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들었노라고 마음속으로 보고했다.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오르며 서유는 운전병에게 박중사가 안장된 현충원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희생자를 위로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그녀는 진정한 군인의 표상이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전쟁은 비록 끝났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군사법원의 공기는 바늘 하나가 떨어져도 들릴 만큼 무겁고 엄숙하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은 단상 위 재판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최중령과 그 일당들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만방자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인의 형색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며 그들이 저지른 횡령, 마약 유통, 그리고 살인교사 등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고 그 목록이 길어질수록 방청석에서는 분노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강서유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 역사의 심판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과도 같았다. 재판장이 초에 중령에게 징역 20년과 전 재산 몰수 그리고 불명예 제대를 선고하자 법정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초의 중령은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며 비로소 현실을 자각하고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은 이미 떼어지고 없었지만 그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죗값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멍에가 되어 그를 짓누를 것이었다. 서유는 그 처절한 몰락을 보며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보다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법정이 정리된 후 서유는 법원 밖으로 나와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선 군 검찰관들과 수사관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길고 힘들었던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자축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전군의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국방부는 즉시 특별감찰단을 구성하여
전방 부대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박민우 중사가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서유는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 국경 부대를 다시 찾았는데 부대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정문 위병소의 병사들은 규정된 복장을 완벽하게 갖추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그는 부대 내에 악습을 철폐하고 변경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서윤을 보며 병사들은 경외심 어린 시선을 보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존경과 신뢰의 공기가 따뜻하게 감돌고 있었다. 서윤은 대대장과 함께 부대의 뒤편에 마련된 구 박민우 중사의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했는데 그곳에는 전 부대원들이 도열하여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었다. 추모비에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참군인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국화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서유는 헌화대 앞에 서서 국화 한 송이를 놓으며 비록 늦었지만 그에게 합당한 명예를 돌려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군악대의 장엄한 진홍옥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유는 거수경례를 올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녀의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증거였다. 제막식이 끝난 후 서유는 박 중사의 유가족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군 관사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예전에 냄새나던 판잣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안락한 곳이었다. 국방부는 박 중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연금 지급과 함께 자녀 학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으며 아내의 치료를 위해 군병원에 전문 의료진을 배정했다. 서윤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문이 열리며 소영이가 환한 미소를 지은 채 뛰쳐나와 서윤의 품에 안겼다. 아이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그늘진 슬픔이나 굶주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깨끗한 옷을 입은 아이는 영락없는 그 나이 또래의 천진난만한 천사였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소영이와 눈을 맞추며 준비해온 선물 꾸러미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예쁜 학용품과 동화책 그리고 곰 인형이 들어 있었다. 소영이는 곰 인형을 품에 꼭 안으며 고맙습니다. 장군님 이모라고 씩씩하게 인사했고 그 해맑은 모습에 서유는 가슴 뭉클한 행복감을 느꼈다. 박 중사의 아내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모습으로 서윤에게 다가와 두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자신들을 지옥에서 구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 서윤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남편을 위한 길이라고 위로했다. 관사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윤은 소영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거리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아이는 이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대신 친구들과 운동장을 뛰어놀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서윤은 이 작은 아이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 어떤 훈장보다도 아이의 웃음이 자신에게 더 큰 보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소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소영이는 새끼 손가락을 걸며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작별할 시간이 되자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소영이와 아내는 문 밖까지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서유는 차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는데 석양이지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손을 흔드는 모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며 서유는 그들의 앞날의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차가 출발하고 백미러 속으로 그들의 모습이 작아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유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유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풍경들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권력이라는 것은 칼과 같아서 올바르게 쓰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지킬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흉기가 된다는 진리를 그녀는 뼈저리게 느꼈다. 최의 중령은 그 칼날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다 결국 스스로를 베어버렸고 박중사는 그 칼에 희생되었지만 결국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서유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계급장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지휘관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도시는 화려한 넌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었다. 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음을 서유는 알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정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서유는 휴대전화를 꺼내 바탕화면에 저장된 부대원들과의 단체 사진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내일은 또 다른 임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했다. 그녀가 탄 차는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었고 위병들은 그녀의 차량을 확인하고 경례를 붙였다. 서유는 차에서 내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심의 불빛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별이 마치 박민우 중사가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 같다고 느끼며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슬픔을 완전히 떠나보냈다. 잘 가게. 박중사, 자네의 딸은 내가 지켜보겠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고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에필로그 1년 후 강서유는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식 연단에 서서 새롭게 임관하는 신임 소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그녀에게 한 생도 대표가 꽃다발을 전달했는데 그 생도의 눈빛은 과거 박중사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서유는 그 젊은 장교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 연병장 너머로 불어오는 봄바람은 차갑지 않고 따스하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민들레 홀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고
서유는 그 작은 씨앗이 척박한 땅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떠올렸다. 정혜 또한 그러해서 아무리 짓밟히고 어둠 속에 묻혀도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세상을 밝힌다는 믿음을 그녀는 굳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선글라스를 끼고 대기하고 있던 지프체에 올랐고 조국과 국민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설의 철의 여인. 강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